정말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맞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벌어져서는 안 될 참혹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횡단보도 앞에 한 여성이 보이시죠? 네. 유모차를 끌고 한 아이와 함께 서 있습니다. 네. 이제 길을 건너는데요. 정차한 차들이 있고 길을 건너죠. 근데 이번에 맞은편 차들이 정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갑자기 정체된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 뒤에 아이고. 큰 대형 화물차가 저 가족을 덮치게 됩니다. 아우 세상에. 홍종승 기자님, 아니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반대편 차들은 그냥 쌩쌩 가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정말 영상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 오전에 일어난 일이고 안타까운 건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 세상에. 그 아니에요. 그럼 더 서행하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른이 보살펴줬어야 되는 공간인데 지금 일단 이게 그러니까 왕복 2차, 그러니까 총 차서로 하면 4차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길을 건너가자면 중앙선까지 2개 차로를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건너고 2개까지 건넜어요. 거의 중앙선까지 갔는데 건너편 차가 쉥 지나니까 그 차 지나가도록 멈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앙선에 거의 다 왔지만 이 엄마와 세 자녀는 말하자면은 한 차선은 건너고 두 번째 이 중앙선 건너기 전에 말하자면 1차로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엄마 서 있었고요. 4살 딸, 어린이집 가려던 딸이에요. 아이고. 4살 딸이 옆에 서 있었고요. 지금 유모차가 있는데 이게 2인용 유모차여서 여기에 또 2살짜리 딸, 1살짜리 막내 아들까지 이렇게 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보신 것처럼 정차돼 있던 차들이 출발하는데 저 큰 차가 그냥 출발을 하면서 이 내 가족은 엄마와 세 남매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저 덤프 트럭이요. 여러분 8.5톤 트럭이었습니다. 저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저 일가족을 순식간에 덮쳤고요. 그 이후로는 차마 끔찍한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김복준 네, 의원님 예.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네. 끔찍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2살 딸 같은 경우는 사망을 한 것 같고요. 세상에. 그다음에 다행히 이제 그 옆에 같이 있던 막내 동생 그 아들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다친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아우 세상에. 저기 엄마하고 같이 서 있던 4살짜리 그 언니하고 엄마는 좀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 8톤 트럭 같은 거 높은 위치에 그 운전자가 자리하는 그 트럭 기사분들 그 이 횡단보도 앞에 설 때 그 원래 첫 번째 정지선 쪽에서 꼭 서주셔야 돼요. 저게 사각지대가 형성되거든요. 이유가 있군요. 예, 바짝 붙인 상태에서 높은 데에 앉아 있으면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8톤 트럭이나 높은 데에 그 운전석이 있는 그 경우는 좀 멀리 횡단보도에서도 멀리 정지선에 서주는 게 사고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실히 네. 보여줬어요. 정지선만 준수했다면 저 덤프트럭 운전자는 저 가족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만시지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 가족은 저 어머니는 왜 저곳을 지나려고 했던 걸까요?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시간이 되면 아이 셋을 데리고 유모차에다 아이들 태우고 그 시간에 항상 오셔요. 근데 이제 유치원에 보내려고 큰애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항상 그 시간에 오시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큰 차랑 사고가 나버린 거죠. 세상에 어머니가 3남매를 다 데리고 다 자식을 챙기니까 아이를 유치원 보내는 길에 저 변을 당했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저 운전자는 저 덤프트럭 운전자는 왜 저 일가족을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아까 김복준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신 그 문제입니다.
이 운전석이 너무 높으니까 바로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이 모자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서에서도 본인은 뭐 음주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정차 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과속도 아니잖아요. 정말로 본인은 운전석이 높아서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과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뭐 지적해 주신 정지선을 이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실이 있는 거고 아무리 운전석이 높아도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고가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차량을 좀 만들 때 이 어떻게 좀 이 시스템을 사각대. 정비해서 바로 밑에도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마디만 꼭 더 드리면요. 네. 사실은 이런 사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하. 그 큰 트럭에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모르고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저 시청자분들도요. 보행하실 때 횡단보도를 지금 이와 같이 건너가실 때 횡단보도에 바짝 근접해가지고 높은 차가 와 있을 때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건널 때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게요. 이 횡단보도에서는요. 불과 얼마 전에 최단비 변호사님 사고가 일어났던 지역이라면서요. 세상에. 그러니까 전날 저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그 끔찍한 일이 있었던 그 장소에 저 가족의 건너편, 횡단보도 건너편에 할아버지와 7살 손자가 있었어요. 네. 저 사고를 목격한 거죠. 근데 그 사고를 목격한 7살 손자도 바로 같은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지난 5월에 7살 손자도 SUV 차량에 치여서 머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아우. 그래서 머리를 너무 크게 다쳐서 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고 겨우 회복이 돼서 이날 처음으로 다시 학교를 등교하려고 할아버지랑 같이 저 장소에 있었던 아이고야.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저 끔찍한 사고를 목격을 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손자의 눈을 가리고 그만 주저앉으셨다고 해요. 순간적으로 가리셨군요. 손자가 혹시 볼까봐 세상에 김복준 의원님 예. 정말로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트라우마, 후유증은 정말 오래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혹시 이 아이가 또 그 장면 볼까봐 할아버지는 손자의 눈을 순간 가리고 털썩 주저앉으셨답니다. 세상에. 네,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한 2가지 형태가 반응한다고 그래요. 그 장소를 지나갈 때 두리번거리는 습관이 생기고요. 아하. 그다음에 유사한 차종을 보면 놀라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마 손자하고 걸어가시던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손주가 그걸 또 보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충격받을까 봐 가리고 아마 이제 그냥 털썩 주저앉았던 것 같은데 네. 이분이 그 얘기했어요. 아니 동일한 장소에서 또 사고 났다. 아니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 이 불안해서 이사 가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 댁에 돌아오셔가지고 할머니께 그 사실을 얘기했던가 봐요. 네. 세상에.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 못 살겠다. 우리 당장 이사 갑시다.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왜 그럼 이 지역이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주변에 많아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됐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뭘까요? 신호등이 없습니다. 아. 신호등이 없으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차들이 정차하지 않고 계속해서 쌩쌩 다니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건너편에서 쌩쌩 다니니까 아까 그 모자도 멈췄고 이 트럭이 그래서 이제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신호등이 없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사고도 그렇게 보면 예견된 사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주민분들은요, 불안감에 이 사고 대책 마련을 이미 호소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다발 지역이래요.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했는데도 묵살해버리고 예산 그런 것만 따지지 안 해줘요. 홍종선 기자님,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저게 신호등 하나 설치가 안 돼요? 여기가 지금 4월, 5월 올해 들어서만 해도 벌써 2차례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주민분들은 당연히 신호등 설치해달라 했는데 이 사고가 있고 나서 여기에 횡단보도는 만들었는데 신호등 설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엄마와 4살 딸, 2살 딸 또 막내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그 4살 딸이 어린이집 등교하려는 때였다고 아우, 했잖아요. 세상에. 길 건너 선생님한테 손을 흔들었다 그랬어요. 아유. 그 마음을 우리는 지켜주지 못한 거고 또 먼저 5월 달에 사고 났던 7살 네. 그 학생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 거잖아요. 아유. 주변에 이렇게 어린이집이 많고 초등학교가 있고 이 등원을 하고 등교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신호등이 있으면 파란불에 손 들고 건너라 이런 거 배우지만
배웠는데 신호등은 없는 거예요. 아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5월 달에 이번에 참변 당한 거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5월 달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머리를 다쳤던 SUV 창에 머리를 심하게 다쳤던 그 7살 아이의 사고도 정말 가벼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곳에 그 신호등 하나 설치가 안 된 걸까요? 저희가 해당 지자체에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횡단보도는 필요한데 신호등 바로 뭐 50m, 30m 거리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교통 흐름도 방해하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신호등은 설치가 안 됐나 봐요. 좀 전에 현장 다녀왔습니다. 예, 현장 다녀와가지고 그쪽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말이 나왔거든요. 그쪽에. 바로 이제 대책 세웠으니까 좀 이제 시설물들 하나둘씩 이제 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니까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비슷한 사례가 안 생기게 정비를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장난합니까? 이제 와서 일이 커지니까 이제 신호등 설치하는 방안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요? 신호등 설치할 게 있다고요? 인철 변호사님 지금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합니까 지금?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저 변명을 드리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아니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에요. 그 현장에 가봐야 되거든요. 가서 좀 이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신호등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욕을 했는데 안 했느냐? 다음 신호등까지 50m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서 설치할 수 없었다. 이럴 때만 규정 잘 지켜요?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또 문제가 되니까 현장을 다녀와서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뭐 법규가 그럼 안 된다는 법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 다치고 죽어야만 이렇게 그 현장에 가가지고 설치했으면 정말 너무 답답하고요. 가끔은 이렇게 그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열심히 합니다만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 보도블록 막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 비용 아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사고 다발지게 신호등 하나 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단비 변호사님 해당 덤프트럭 운전자는 그러면 자신은 신호등이 없는 이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트럭 기사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도 아니고 과속도 아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현재 입건된 혐의는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치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민식이법으로 알고 있는 법입니다. 여기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건이 됐는데 이것은 30km 이내로 운항을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를 했다라고 하면 또 적용이 어려워서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인근 주민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사고가 여러 번 났고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의 의무는 일응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지금 이 참변을 당한 가족, 이 2살짜리 딸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죽음도 너무 황망하고 안타깝고 슬픈데요. 지금 이 순간 걱정되는 건 그 어머니, 그 엄마는 얼마나 지금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자책을 하고 있을까요? 딸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픕니다, 지금. 딸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책을 하고 계실 거고 또 큰딸이 혹시라도 또 후유증 장애가 남을까 봐 걱정을 하실 텐데 사실 어머님은 지금 그 사고 순간을 머릿속으로 100번, 1000번, 1000번을 재생하고 계실 거예요. 아유. 내가 혹시 이렇게 쓰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자책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임신해서 출산해서 육아해서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우는 이 교육은 한 개인, 그것도 엄마만의 몫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키워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 신호등 설치하지 않은 우리 사회, 또 이 정지선 지키지 않고 전방주시 안 한 이런 운전자, 이런 여러 변수가 다 겹쳐진 거니까요. 어머님이 제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저 차량을 덤프 트럭이라고 이제 칭했잖아요. 근데 이 방송 보시는 이제 덤프 트럭 운전자분들이
일단은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나 봐요. 저건 덤프트럭이 아니다. 뭘 알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정하겠습니다. 저게 카고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짐을 실는 뒤에 적재를 하는 카고 차량이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의견을 주신 분들요 정말 감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팩트는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니까요. 사실은요. 그래서 덤프트럭이 아니라 사고를 낸 차량은 덤프트럭이 아니라 8.5톤 카고 차량이라고 차량이라고 이제 전문적으로 부릅니다. 용어로 카고 차량이었다고 정정을 해드리고요. 제가 심심한 사과를 진심으로 혹시라도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진심으로 덤프트럭 운전자분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고요. 해당 지자체가 처절하게 반성하고요.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송구합니다. 자,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한 맞벌이를 하는 젊은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자신의 고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화제가 된 내용입니다.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했어요. 근데 출산을 하고 나서 몸이 급격히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다니긴 너무 힘드니까 병가를 내야 되나, 퇴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회사를 다니고 싶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퇴사까지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말을 꺼냅니다. 네. 내가 아이 낳고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아하.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힘들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의 대답이 너무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인철 변호사님, 이런 얘기를 아내가 어렵게 꺼내면 자기 그동안 힘들었구나 라고 해야 될 텐데 무슨 대답을 했길래 충격적 대답이 돌아왔다는 걸까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두는 거는 상관없는데 나는 자신 없어. 에? 당신이 분명히 결혼 전에 맞벌이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다그친 것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대박 사건 최단비 변호사님 진짜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한다더니 이게 딱 맞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내가 여기에 대답을 했어요. 나도 맞벌이를 하려고 했지. 근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몸이 힘들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이 아이 내 아이기도 하지만 당신 아이기도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하. 아니 이인철 변호사님 아내분 얘기가 구구절절 맞잖아요 지금 상황이. 아내의 오만정을 떨어뜨린 남편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또 있어요? 있습니다. 네.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맞벌이를 안 한다고 했으면 당신하고 결혼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대박 충격적이죠. 사건. 최단비 변호사님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맞벌이 하니까 결혼했다고요? 이 아내가 아니, 출산 후에 안 그래도 몸이 망가져갖고 너무 힘든데 진짜 남편 말에 오만정이 떨어졌다는 그러겠네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이 사람 바로 나를 내다 버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아주 내가 돈을 안 벌어온다고 싫은 티를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사실은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도 지금 워킹맘이세요 진짜. 만약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정말 고전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같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법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부부간에는 부조 의무가 있어 서로 도와주고 돌봐줘야 될 의무. 근데 아파서 지금 10년씩 20년씩 병에 누워 있어도 도와주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많은데 저 지금 퇴사 안 한다고 이럴 거면 너랑 결혼 안 했다. 근데 그냥 아팠습니까? 자기 애 낳으려고 아팠잖아요, 지금. 네. 자기 애 낳아갖고 몸은 나만 병들었는데 남편이 너 일까지 하라면은 저거 같이 살아야 됩니까? 네.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홍종선 기자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시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아내가 맞벌이를 안 한다고 타박을 좀 많이 주잖아요. 야, 너희 아범 혼자 벌어서 어떻게 너희 집 식구 다 입에 풀칠하니 그러잖아요, 보통. 혼자 벌어서 입에 풀치 못할까 봐도 걱정을 하지만 네. 이 시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 아들만 혼자 고생하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허허. 그러니까 뭐냐면 전업주부로 있어도 전업주부가 정말 그 가사 일
이제 어떤 아이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경제적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다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도 전업주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좀 눈치 아닌 눈치를 보는 그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제 여성분의 글을 보면서 사실 몸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아기를 낳고 나면 산후 우울증이 옵니다. 아하. 왜 오냐면 몸이 아파서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 이대로 집에서 아이 키우게 되나? 여자들도 웬만하면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정말 아프기 때문에 퇴사까지 고려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지금 안 그래도 마음이 산후 우울증이 있는데 맞아요. 몸도 네. 아픈데 정말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처럼 느껴질 때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요, 김복준 의원님 이 사연 올리신 아내분이 내가 몸이 아프면 그냥 바로 내다버릴 사람처럼 남편이 느껴졌대요. 그런데 사실 평생을 외벌이로 이 세 식구를 든든한 이 집을 이 가장으로서의 이어오신 김복준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진짜로? 뭐 저 아내하고 저는 그 어떤 육아 관련해 가지고는 생각이 좀 같았어요. 아하. 어떤 거였냐면 뭐 육아 관련돼서 각각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아이는 엄마가 길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고요. 네. 아내도 또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아이 도맡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저는 그러고 제가 외벌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 집에서 아내가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이 기르면서 뒷받침 해줬기 때문에 제가 나가가지고 같이 벌어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버는 그 돈을 버는 행위에 아내가 50%는 기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는 외벌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야, 정말 우문현답이었을 때 정말 제가 정말 어리석었네요. 그런데 이 고민, 이 사연을 접하고 많은 누리꾼분들도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그렇다고 해서 꼭 아내 편만 드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맞벌이 필요하다. 남편의 입장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계시냐면요. 네. 맞벌이가 필요한 상황인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말은 좀 잘못한 것 같다. 아무리 속마음이 그렇다고 한들 네.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았어야 됐다. 네. 건강 회복한 후에 일해도 될 텐데 돈 벌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인가? 결혼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아마 여성분들이 더 공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건강 갈아 넣어가면서 임신에 출산까지 하고 양육까지 하는데 맞벌이까지 하라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다, 요새 저런 마인드 가진 남편들 많다. 또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 마지막에 이 누리꾼 얘기 있잖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진짜 이런 마인드를 가진 남편들 많습니까? 혹시 상담 많이 하나요? 진짜?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이 대부분의 남성, 그러니까 무려 약 50%, 48%가 넘는 남성들이 만약에 맞벌이를 안 한다면 결혼 불가다. 그러니까 결혼의 제1의 조건이 맞벌이라는 그런 조사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도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아내가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라고 하면서 아내가 벌어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막 그렇게 놀면서 나중에 이혼할 때는 그 돈도 내놔라고 재산분할 청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진정한 맞벌이는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남편도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도 밖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아내만 일을 해요. 남편이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진정한 맞벌이 요구하려면 남편이 집에서 아내가 좀 편할 수 해야지. 있게 적극적으로 이제 그러네요. 일을 해야죠. 그러면 아내가 더 맞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아내분은 이 고민을 올리신 아내분은 몸이 아파도 지금 마음 편히 지금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맞벌이를 은근히 대놓고 지금 강요하는 남편 때문이에요. 그런데 맞벌이를 강요하는 게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혹시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맞벌이를 강요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대부분 이인철 변호사는 아마 인정을 하실 거예요. 맞벌이를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이 부부 사이가 틀어지면서 나중에는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틀어져요. 결국은 부부가 더 이상 같이 못 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인데 그러니까 남편분이 아내와 사실 잘 살고 싶으셔서 맞벌이를 하시고 그렇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일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멀리 보세요, 멀리. 지금 당장 맞벌이 계속한다고 아내 몸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뤘을 때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중한 아내입니다. 자, 엄마가 된 사유리 씨.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출산한 사유리 씨. 정말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응원도 뜨겁다고 합니다. 홍종선 기자님. 맞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 계속 지나도 응원이 뜨거운데요. 자발적 비혼모 이런 말이 지금 우리 귀에 익숙하게 됐어요. 네.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엄마가 된 사유리 씨에게 지금 많은 응원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네. 방송인 장성규 씨가 기저귀 선물하고요. 어허. 그리고 SNS에 글도 남겼습니다. 이야. 누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멋지다 이런 글도 남기고 또 셰프죠. 레이먼 킴 씨도 네. 좋은 엄마 될 거고 아이는 착하고 건강할 겁니다. 이렇게 축복도 해주고 이야. 전 동양대 교수죠. 준중거 씨도 가족 전체가 예술이다. 축하한다. 이런 글 남겼고요. 누리꾼들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당당해서 보기 좋다. 네. 그리고 굉장히 요즘 많이 이 서구화되고 있어요. 사고 방식이. 이제 더 이상 결혼해야 아이 낳는다는 고정관념 버리자. 이런 글도 그러네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유리 씨도 반응을 남겼어요. 어허. 사실 이 선택을 알리면서도 그래 아마 욕 많이 먹을 거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응원해 줘서 눈물이 날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연락해 오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미혼모인데 내가 결혼하지 않고 이제 원치 않게 어떻게 보면은 엄마 싱글맘이 됐잖아요. 그래서 입양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사유리 씨 선택 보면서 내가 마음 바뀌었다. 내가 키우겠다. 이런 소식을 전한 세상에. 분도 계시다고 하네요. 보신 것처럼 사유리 씨가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유리 씨의 이번 출산으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사유리 씨가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니까 또 함께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허수경 씨인데요. 어허. 그 이유가 뭐냐면 허수경 씨도 똑같은 방법으로 2008년에 자신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정자를 기증받아서 시험관 아기로 딸을 출산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자발적 비혼모로서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허수경 씨 아마 다들 얼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89년에 공채 MC 1기로 이제 처음에 알려지게 돼서 굉장히 진행을 잘했고 정말 국민 MC로 인기를 누렸던 맞아요. 분입니다. 정말로 이 허수경 씨 하면요. 진행의 달인이었고 뭐 진짜 이미지도 좋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 그리고 DJ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종선 기자님 사실 사유리 씨는 시대가 많이 흘러서 지금 요즘이지만 12년 전에 허수경 씨가 저 선택할 때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죠. 이제 당시 상황을 좀 보면 허수경 씨가 2번 결혼을 했었습니다. 1990년, 2000년.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당시는 2007년이에요. 이때는 말하자면 싱글인 상태였습니다. 결혼 상황이 아닌, 결혼 생활이 아닌 상황이었는데 이때 선택을 해서 2008년 1월에 아이를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혼자 이렇게 아이를 키워갈 생각이었는데 2010년에 지금의 남편이죠. 이혜영 교수 만나서 함께 가족 이뤄서 잘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으신 것처럼 참 인생의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허수경 씨가 두 번의 이혼, 3번의 결혼. 그 심경을 또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노력한 거를 처음에 했다면 그렇게 됐을까? 그때는 뭐냐면 내가 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지. 억울하기만 하고 분하기만 하고 원망스럽기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저도 하기를 잘했다고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과정에서 노력은 상대방의 잘못뿐만 아니라 내 주제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인철 변호사님, 사유리 씨의 출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해들은 게 뭐냐면 국내법으로는 저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하는 임신과 출산하는 게 불법이라고 한다는데 그럼 12년 전에 허수경 씨는 어떻게 그렇게 출산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생명윤리법 규정 때문에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12년 전에는 이 법 조항이 느슨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뭐 특별히 문제 제기 안 하고 이제 시술을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05년 이후에 법이 강화가 돼서
이 미혼모, 비혼모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자의 동의를 반드시 병원에 가면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서면 동의를 가져와라. 어허. 이런 동의가 없으면 이제 이 시술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유로 씨도 한국에서 안 하고 이제 일본에서 하는데,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반대하는 사람들도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본인이 성인 여성이 본인이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고 출산하겠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건가요?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건가요? 오히려 출산율이 지금 감소돼서 문제인데 출산율을 증가하고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네.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혹시 부작용이 있다면 그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면 되거든요. 그러네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이렇게 여쭤본 것도 제가 고정관념일 수 있겠지만 당시에 아빠 없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수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2번 뭐 자궁의 임신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자연 임신이 불가능했대요. 그래서 인공수정도 했는데 다 실패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그러면 아이를 안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나 봐요. 근데 방송인으로 그렇게 승승장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면 본인이 본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체성이 바로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못 가지고 엄마가 되지 못하고 나면 나는 내 인생이 무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정자기증을 통해서 예쁜 딸의 엄마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2008년에는 사실 이렇게 자발적인 비혼모가 아이를 가지는 것이 좀 일반적이지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다들 같이 축복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고 논란도 됐었는데 다행히 주변에 축복해준 사람도 많았지만 또 허수경 씨가 그때는 너무 걱정이 돼서 혹시 누가 우리 애에게 위해를 끼칠까 봐 처음 낳았을 때에는 밖에도 안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이고, 허수경 씨가 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 소중한 딸, 그 따님은 엄마 허수경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은서예요. 저는 허수경 엄마 딸입니다. 엄마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500살? 500살? 저는 뭐를 한 가지를 하면은 막 되게 어질러 놓고 그러는데 나중에 되게 귀찮아져요. 그치. 근데 엄마는 그런 거를 제때 바로 하고 그런 거를 본받고 싶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좀 늙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도 내가 금방 뒤따라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주라. 왜 그래? 아이고 저런. 엄마 500년 후에나 있을 일인데. 그 500년 후에나 있을 일인데. 저뿐만 아니라 참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 얘기를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을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허수경 씨 같은 경우는 뭐 한 2번 정도의 이혼을 실패하고 제주도로 들어갔던 것 같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은서라는 딸을 이제 낳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본인이 이제 살아가면서 본인한테 어떤 자극이 되는 기재, 뭐 본인은 용수철이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아하. 다시 일어나는 힘 등등을 이제 은서로부터 찾았다고 해요. 네. 그 전에는 뭐 본인의 일에서 찾았고 아니면 본인의 자존심에서 찾았었는데. 아이가 나오면서 아이로부터 이제 그런 걸 찾았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 은서가 용수철이다. 그러네요. 나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얼마나 애를 이뻐하면 하긴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엄마들이 그 집사람도 그런 것 같은데 아이 처음 자른 머리카락, 그다음에 손톱. 이런 것도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허수경 씨의 딸 사랑은 뭐 엄청난 것 같고 딸도요. 이런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나를 키워주고 잘 보살펴주는 그 엄마가 너무 고맙다. 엄마는 너무 예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맞아요.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세상에 예. 은서가 얼마나 저 마음도 아름답습니까? 얼굴도 예쁘지만요. 세상에.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허수경 씨가 2번의 이혼이라는 아픔 겪은 뒤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3번째 결혼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수경 씨가 2번의 아픔을 겪고 나서 내 인생에 다시는 이제 결혼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이제 로맨틱한 남편을 만난 겁니다. 이 남편이 이 클라리넷 또 연주를 해주고 더욱더 로맨틱한 것은 발 마사지까지 해준대요.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헌신적인 남편인데 이 딸이 또 이 아저씨를 보고 저 아저씨면 엄마 남자친구에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편견을 좀 버리자. 네. 자, 이렇게 비혼모로 태어나는 이 아이. 비록 생물학적 아버지는 없지만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또 생길 그러네요, 수가 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아하. 이렇게 또 단란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얼마나 이게 행복합니까? 허수경 님이 저 딸을 안 낳았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딸을 그럴게요. 보면서 맞아요. 내 결정이 정말로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국민 모두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세 사람의 이 가족 3명의 세 사람의 알콩달콩 사는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없었다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둘만 있었을 때 늘 둘이 같이 자고 부대끼고 했다가 아빠가 생기니까 이상하게 엄마가 아빠한테 가는 거지. 그렇지, 나누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얘가 그냥 오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내 옆에 딱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내 옆에 딱 누운 거예요. 나를 가운데도 양쪽에 누운 거예요. 새벽 싸움. 뭐야? 그래서 우리 딸이 엄마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얘기하고 싶어 그런 우리 남편은 아니야 엄마 이제부터 내 거야 그런 거예요. 그때가 5살 때, 5살 때. 황당하죠 제가 느끼니까 여기 5, 여기 45이야. 그런데 그래서 둘이 알아서 해 반반씩 나눠갔던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구체적으로 엄마 몸의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얼굴 내 거, 엄마 손, 팔 내 거.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럼 너가 다 가지면 아빠 뭘 가져?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막 고민을 하다가 아빠는 무릎부터 발까지 종아리만 가져. 뭐 달라고? 뭐야, 새벽식. 저렇게 얘기를 하는 허수경 씨 얼굴에도 참 행복이 넘쳐나네요, 김복준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네. 딸이 옛날에는 왜 나만 아빠가 없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이제 나만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빠가 생겼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도 생겼다고 하고요. 지금 남편하고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다고 그러네요. 아주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계속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 편견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이겨낸 허수경 씨와 그 가족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세 분의 이 앞으로의 삶에도 꽃길만 펼쳐지길 뉴스파이터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잘 보세요. 대체 복무 중에도 대체 불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종선 기자님? 자, 지난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호중 씨인데요. 아하, 네네. 아니 지금 제가 9월부터 복무 중이라고 했는데 네. 계속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군대 간 거 맞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네. 인기가 식지를 않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하. 김호중 씨의 모교죠. 김천 예고 앞에서 네. 교동의 연화지까지 1km를 그 김호중 거리 기야. 트바로티 거리로 조성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위해서 이 김천에서 예산 3억 도 확보를 했고요. 네. 내년 상반기에 이제 조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1km 구간 동안 벽화도 있고 야. 포토존도 있고 김호중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 과정 스토리보드도 설치를 한다고 해요. 물론 우리 고장에서 나온 우리 고장 스타니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요즘 코로나19로 관광 산업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하자면은 이 김호중 거리를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시켜 보려는 지자체의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네. 아니 최단비 변호사는 요즘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내가 떴는지 안 떴는지, 내가 스타인지 안 스타가 아닌지 보려면 내 이름에 길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동원 거리, 송가인 거리 다 유명인데 이제 자기 이름 딴 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김호중 씨도 거리를 갖게 됐어요. 근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천예고 재학 시절인 2008년에 세종음악 콩쿠르에서도 1위 했고요. 또 전국 수리음악 콩쿠르에서 1위 차지하는 등 이미 그때 성악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아하.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고등학생 파파로티, 그 TV에 나와서 유명해졌죠. 그렇죠, 네. 이때 유명세를 가지고 영화 파파로티의 실제 인물도 되기도 했고요. 네. 지금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스타가 된 건데 네. 이 정도면은 자기 이름 딴 거리 이제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김호중 씨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군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진짜 김호중 씨를 빛냈던 그 히트곡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비춰줘, 더 내려줘. 하루 빨리 나는 사랑받고 싶다. 피어나면 금방 시들고 못난 모습인 채로 다시 죽어간다 해도 난 후회가 없으리요. 만개하라. 비가 와요, 비가 와요. 나는 우산이 없어요. 빗물 속에 이제 작아요 내 사랑. 홍종선 기자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호중 씨의 저력, 매력, 마력은 대체 뭡니까? 일단 노래를 잘합니다. 아하. 지금 보셨죠. 그리고 이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들, 흔히 팬덤이라고 하죠. 대단해요. 아하. 9만 5천 명이나 됩니다. 대박 사건이네. 그런데 9만 5천 명 팬이어서 그럴까요? 음반 우리가 냈다고 우리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더블 플래티넘이라고 하죠. 50만 장이 팔렸어요. 아하. 이게 옛날에 정말 김건모 씨 시대, 신승우 씨 시대 100만 장이지 요새는 10만 장도 팔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50만 장 팔렸죠. 말씀드린 것처럼 팬 9만 5천 명이죠. 그리고 이 김호중 거리뿐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진전이 열리는데 야하. 위인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성장사를 다 보여주는 이런 사진전도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런데 김호중 씨 이제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활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공백기가 생길까봐 최대한 늦춰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이 공백기가 갖는 연예인들은 입장에서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회복무요원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밑바탕에는 바로 팬들의 힘이 있는 걸로 팬들의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팬들을 향한 김호중 씨의 사랑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역시도 몸 건강히 복무를 잘해서 좀 더 좋은 음악과 좀 더 나은 성숙된 김호중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꼭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잠시만 안녕. 정규 앨범이 선주문에서도 우리 식구님들 그리고 많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서 많이 구매해 주셔서 오늘도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팬에 대한 고마움을 담내하는 거는 김복준 의원님 그만큼 팬분들이 김호중 씨를 거의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뭐 김호중 씨 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 이유는 그의 노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그게 또 김호중 씨가 평상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 선행을 많이 한대요. 그걸 그 군대가 있는 동안에 끊기지 않게 우리가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최근에 보니까 안산 복지관에 김치 그 10kg짜리 32박스죠. 네. 전달했고 뭐 연탄 그 뭐 수제 마스크 이런 것도 계속 팬들이 네. 김호중 씨를 대신해서 기부를 하고 세상에. 있습니다. 예. 김호중 씨가요. 팬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선물을 준비했다는데 대체 뭘지 궁금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철 변호사님, 김호중 씨의 최대 강점은 성악을 그 성악 실력을 바탕으로 한 이제 트로트 무대이기도 한데 지금 티저 광고를 보니까 클래식이라고 써 있네요, 지금. 네, 김호중 씨가 12월 11일 다음 달 11일 드디어 클래식 앨범 더 클래식이라고 하는데요. 제목이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앨범에는 이제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페라거든요. 투란도트의 방금 들으셨죠? 네, 순도로마 그 음악이 이제 나오고요. 아하. 뭐 친히 이제 순돌이를 얘기한 건 아니시죠? 네. 네, 거기 이제 가사 이런 게 있어요. 네. 밤이야 사라져라, 황혼이 틀면 나를 승리해라. 그 가사를 직접 적었거든요. 이 빈체로 하는 게 승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저도 조금 합니다. 네. 어쨌든 이 김호중 씨가 이 앨범을 이제 녹음을 하면서 이 팬들이 들으면서 행복할 거를 생각하면서 상상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이제 녹음했다고 하는데 네. 이 가사처럼 김호중 씨, 내 순두루마가 이런 뜻이에요. 잠들지 말아라. 아하. 김호중 씨의 인기는 잠들지 않고 영원히 그러네요.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뭐든지 열심히 하는 김호중 씨다 보니까 정말로 복에 겨울 정도로 많은 사랑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정말 팬분들도 정말로 멋지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스타가 된 스타의 자녀 누구 얘기하는 걸까 궁금하실 건데 홍종선 기자님 누굴까요? 소개해 주세요. 고 최진실 씨의 아들 최환희 군이 아하. 가수로 데뷔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2일에 네. 그 엄마가 저 세상으로 갔죠. 지금 벌써 12주기가 됐어요. 벌써요? 아하. 네. 이 최한희 군은 어느새 19살이 됐고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졌지만 이렇게 뭔가 성인이 되기 전에 안정적인 출사표를 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반갑더라고요. 아하. 굉장히 밝은 곡의 힙합곡을 냈는데 이 예명, 활동명이 있어요. G 플랫. 근데 우리가 코드가 A부터 G까지만 있다 그래요. 근데 아하. G 플랫이라는 건 내가 말하자면 세상에 없는 음악을 하겠다. 아하. 그리고 플랫은 반올림이잖아요. 뭔가 그래서 또 이 노래도 굉장히 좀 밝은 것 같은데 본인도 반올림 시키고 세상도 반올림 시키는 그런 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놀라운 거는 노래만 발표한 게 아니라 이 노래를 이번에 디자이너라는 노래를 냈거든요. 근데 그 노래에 작사, 작곡을 본인이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렇게 본인이 할 때 이걸 좀 편곡해주고 도와주는 분은 있어요. 그 프로듀서 로빈 씨 굉장히 유명한 네. 작곡 편곡자인데 그분이 이번에 음악 도와주면서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와, 음악적 창의력도 센스도 뛰어나다. 네. 얼굴도 뭐 잘생겼고 스타성도 겸비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미래를 네. 밝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이 컸네요, 정말로 최환희 군. 이제 19살이니까 최환희 씨라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수로 데뷔한답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곡은 디자이너라는 곡인데요. 제가 느끼는 것들을 그냥 다 솔직하게 적어내다 보니까 좀 더 쓰기에 수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강하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능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저 말이 먹먹하게 다가오네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능도 있으니 지켜봐달라.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환희 군 볼 때마다 사실 좀 가슴이 짠하긴 합니다. 근데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그 최진실 씨의 그 얼마나 엄청난 연기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재능이 이제 아들한테 갔는데 이 아들 환희 군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연예인의 꿈을 키워왔다고 해요. 그래서 배우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배우보다는 가수 쪽으로 이제 마음을 돌렸다고 하는데 이 참 안타까운 것은 최진실 씨가 지금 살아 있었다면 아들을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환희 군 또 이제 그 동생이 있죠. 네. 그 아들 딸 이제는 좀 이 아픔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환희 군을 또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고 최진실의 딸이자 최한희 군의 여동생 바로 최준희 양인데요. 아하. 이 최준희 양이 자신의 SNS에 오빠인 최한희 군이 가수로 데뷔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든든하게 서포트하는 응원의 글을 또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정말로 남매 우정도 참 좋아 보이고요. 앞서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엄마가 있었으면, 최진실 씨가 있었으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정말로 가장 이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건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실감이 안 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10년이 지나도 보고 싶은 건 똑같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저랑 준이 잘 생활하고 잘하고 있는 거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계셔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김복준 의원님, 예. 세월이 참 쏜살 같다는 표현이 많네요. 12년이 벌써 흘렀네요, 진짜. 맞습니다. 최진실 씨가 간 게 2008년 10월 2일이니까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그 양평군에 있는 최진실 씨 그 묘원에서 아마 그 12주기 추도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거기에 요즘에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들하고 또 그 가까운 지인들 몇 분, 그다음에 팬들 중에서도 아주 일부 팬들만 이렇게 통제해서 한 소규모로 이렇게 추모식을 했다고 합니다. 참석자를 최소화했군요, 진짜. 지금 상황을 감안해서요. 그런데 정말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최진실 씨 하면 당시에 최진실 사단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동료, 후배, 연예인들이 이렇게 친한 그 우애를 또 과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연예인 동료들이 이 고 최진실 씨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최진실 씨의 정말 절친한 친구로 유명하죠. 이영자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한 예능에서 자신의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최진실을 그리워하는지. 너무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처음에 떠났을 때 그걸 믿지 못했대요. 그리고 눈물도 나지 않았는데 왜 안 그런가 했더니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슬픔이 한꺼번에 터졌다. 이러한 얘기도 했고요. 네. 또 박원숙 씨도 얘기를 했는데 네.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더래요. 어허. 고채인 씨가 떠나기 한 2-3달 전쯤에.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산중에 잘 터지지도 않는데 내가 이영자 씨랑 새롭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게스트로 나와달라 이래서 새벽이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내일 통화하자 했는데 이게 마지막 통화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최진실 씨가 대화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또 전했습니다. 사실 홍종선 기자님, 고 최진실 씨가 이 세상과 작별을 할 때 가장 눈에 밟혔던 게 아마 두 아들과 딸일 거예요. 근데 그 아들과 딸을 누가 곁에서 좀 돌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있죠. 최진실 씨의 어머니가 있고 또 최진실 씨가 생전에 이모하고 따르던 또 분도 굉장히 이 남매를 살뜰히 살피고 있고 연예인 중에서도 아까 최 변호사 말씀하셨던 뭐 이영자 씨 비롯해서 정선희 씨, 홍진경 씨, 뭐 최하정 씨 많은 분들이 옆에서 내 조카처럼 이렇게 잘 보살피는데 특히 이영자 씨는 본인들 조카도 자식처럼 키워서 그런가요? 네. 마음이 좀 각별한 것 같아요. 왜 엄마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결혼했을 때 혹은 뭐 아이를 낳을 때 이럴 때 내가 진실이 몫을 내가 했으면 맞아요. 좋겠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정선희 씨는 애들을 봤더니 너무 철이 들었더라.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네. 어른 같더라. 그런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대견하기도 했을 거고요. 다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시청자 모든 분들도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는 게 보살펴주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최환희 군의 앞으로의 가수로서 우뚝 서는 모습도 저희가 응원 속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스타의 자녀. 어떤 분의 자녀일지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는 저 하늘 아래 도시에가 우는 웃음짓는데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잘 보셨어요? 경상도 부산에 오니까 내삼아 기분이 억수로 좋습니다. 확실히 경상도는 전라도랑 때깔부터 틀리네. 뭐요? 여기를 부산으로 하는 거요? 아이, 이 뭔들이 와 이리 조용하노? 와, 인철 변호사님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박남정 씨인데
저게 지금 영화 속의 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 영화 속 한 장면이 뭔가 사연이 있는 장면이라면서요? 네, 영화 위험한 상견례 1980년대 말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네. 실제로 박남정 씨 본인을 소진한 건데 본인이 예,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근데 박남정 씨 하면은 바람이요로 데뷔했는데 네. 이거 아시죠, 여러분? 저도 이거 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기억 네. 니은쯤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억 니은쯤, 그죠? 기억 기억 니은쯤이죠. 니은쯤. 여기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네. 박남정 씨가 다시 등장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당시에 하도 스케줄이 많으니까요. 앞서 보셨죠? 부산에 오니까 어떻게 했다는데 하도 스케줄이 많으니까 행사 간 지역을 착각해서 빚어진 해프닝, 실제 자기의 경험담을 영화에 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종성 기자님,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스타가 된 자녀잖아요. 박남정 씨의 자녀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지금? 딸 둘이 있는데 그중에 네. 큰 딸이 이번에 6인조 걸그룹 스테이시 멤버로 데뷔를 했어요. 에헤. 근데 사실 이 박지은 씨가 탤런트로 먼저 연기 활동도 했었고요. 또 다른 걸그룹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배우 하려나 가수 하려나 했는데 아빠 따라서 나 가수 한다 이렇게 마음을 딱 네. 정한 것 같아요. 네. 요번에 또 이 곡 써주고 편곡해준 사람 보니까 네. 시스타, 청아, 트와이스 굉장히 쟁쟁한 가수들 제작했던 블랙 아이드 필승이 이 이제 음반을 네. 제작하고 프로듀싱했다고 하니까 네. 잘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버지의 끼를 이어받았을까요? 박시은 양의 실력 한번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 하는 게 굉장히 부담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간절하게 가수의 꿈을 키워왔답니다. 그 얘기까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습생을 한 지 총 4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가수라는 꿈을 너무 확실하게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이 너무 확실하고 간절하게 있었고 정말 많은 오디션을 봤어요. 저에 대한 매력과 개성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선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정말 근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유전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홍종성 기자님 본인의 끼도 있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남정 씨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봤는데 딸 둘을 봤는데 유달리 박시은 씨가 끼가 있고 아하. 춤, 댄스, 이 리듬감이 좋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또 둘째 딸도 예고에 입학을 했다고 그래요. 어허. 박남정 씨의 끼가 두 딸에게 다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로 대를 이어 스타의 길을 걷는 그런 자녀분들이 되기를 뉴스파이터가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